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반 넘게 생성형 AI 관련된 뉴스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들 중에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면 업무 효율도 높이고 또 오히려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사한테 뒤질 거야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있었던 한 리서치 설문조사에서는 그 설문에 응답한 경영진들이 90%가 90% 조금 넘는 숫자인데요. 그분들이 우리 기업에는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적극 도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라고 답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지난 1년간 400개 넘는 기업하고 기관들을 만나뵈면서 느낀 거하고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한국능률협회하고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무진부터 임원진까지 600분이 넘는 분들께 직접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56%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업은 2년 내에 생성형 AI를 도입할 거야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반면에 44%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2년 내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일까라고 추려봤고요.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았던 항목들을 여러분도 오른쪽에 보시는 저 5가지 항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션에서는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반에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이 5가지 정도의 우려사항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걸 갖고 좀 말씀을 차근차근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려사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우리 회사에 도입하면 진짜 쓸까?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할까? 우리 회사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있을까? 이런 우려사항인데요. 생성형 AI를 기업에 도입하는 유즈 케이스를 찾아내는 접근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프로세스 자동화거든요. 근데 프로세스 자동화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지난 20년, 25년 가까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세스 표준화, 프로세스 통합, 그리고 프로세스를 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 기반으로 일하자 이런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셨고, 최근 몇 년까지는 또 RPA도 도입해가지고 자동화를 하자.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실은 프로세스 자동화를 추구해갔던 그런 과정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ERP도 도입했고 SCM도 도입했고 PLM도 도입했고 MES, CRM 진짜 많은 기관계 시스템들을 도입하면서 많은 태스크의 자동화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E2E의 전체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직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사람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요. 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도메인 경험과 난리지를 가진 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자동화가 어려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SCM의 프로세스의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제조나 유통 기업에서 SCM이라는 프로세스, 플래닝하는 프로세스는 영업이 수요 예측을 하고 주문을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또는 구매해서 부품을 구매하고 또 상품을 구매해서 고객에 배송하는 일련의 굉장히 긴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그중에 SNOP라는 Sales Operation Planning이라는 한 태스크의 묶음 덩어리를 보더라도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급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태스크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는 것들을 오늘 SDS가 오후 세션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또 하나의 유즈 케이스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개인 업무에 AI 비서를 만드는 거죠. 키노트 때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에이전트입니다. 결국 23년도에 SDS가 조사했었던, 저희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 8시간의 일반 임직원이 근무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8시간에서 2시간 넘게가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메신저로 업무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회의록 작성해야 되죠. 회의록 요약하죠. 그리고 회의 참석자한테 보내야 되죠. 보낸 것 또 받아가지고 다시 요약해서 보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 준비해야 되죠. 컨퍼런스 콜 해야 되죠. 또 예를 들면 요번에 우리 이런 과제 보자 그러면 그 과제 이력, 유사한 과제에 옛날 회사 안에 있었던 이력 다 뒤져야 되죠. 이슈가 있다? 이슈 원인 보고해야 되죠. 이런 과정 속에 실은 개인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일상 사무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저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유즈 케이스는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를 보면, 삼성 SDS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1,500개 넘는 유즈 케이스들을 실제로 구현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1,500개도 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발굴했냐 하면 저희가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해커톤이나 경진대 같은 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좋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해서 확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보안이나 사용성이나 여러 가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가능한 편안한 환경에서 쓰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아이디어만 14,000여 건이 넘었었고요. 그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한 1,200개 건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중심으로 해서 고객사들 방문해서 그 고객사가 갖고 있는 업종에 특화된 유즈 케이스를 발굴을 위한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220건을 지금 발굴해서 구현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션에서 이 토픽에서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회사들을 만나보면 회사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조금 경영진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우리 회사에 잘 쓸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가지고 요거 중심으로 좀 선택에 집중을 하는 게 AI를 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초반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 직접 써보니까 그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직원들이 생성형 AI에 노출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4,000건의 아이디어를 얻어낸 거는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니즈에 따라서 유즈 케이스가 발굴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특화된 회사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즈 케이스 발굴이 더 용이해지는 겁니다. 다음 토픽은 어떤 우려사항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LLM 기술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백 빌리언의 패러미터 사이즈를 넘어가는 초거대라고 부를 수 있는 랭귀지 모델도 이미 글로벌하게 230개가 넘어갔다고 해요. 지난달 기준으로. 물론 거기에 소형 모델이나 파생 모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면 셀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 그 와중에서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LLM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토로를 하셨고, 차라리 우리 조금 신규 전자제품 나오는 것처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거를 적용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먼저 LLM의 발전하고 진화하는 트렌드를 조금만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3가지로 최근의 트렌드를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모달,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랭귀지 모델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음성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LLM이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멀티모달의 영역이 앞으로 회사의 많은 효율과 경쟁력을 달성하는데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희가 유즈 케이스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 회사에 가셔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보고서나 리포트를 보시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사진을 찍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를 텍스트 기반으로 했더니 진짜 중요한 같은 그 정보 안에 있는 사진을 읽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특허 문서, 이 안에 도면도 들어있고 그림들도 들어있고 아이디어들이 다 도식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읽어드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서 진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SDS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그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여기에 기술 공급자나 기술 수요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픈소스라는 트렌드는 어쩌면 당연한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지금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의 니즈나 요구사항을 주도적으로 찾아서 우리 회사에 맞는 LLM이나 AI 기술 찾아보자 하실 수 있는 옵션지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근데 우리가 LLM이라는 게 크니까 언어적으로 너무 풍부하고 좋은데 우리 그렇게
많이 돌리면 GPU 비용도 들고 그 API로 나가는 돈도 많고 그렇지 않아? 토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트렌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오토메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용도로만 LLM을 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형화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기술들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LLM의 도입을 늦추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LLM을 어떻게 선택할까 했을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먼저 회사에서 적용하시려는 AI의 용도와 유즈 케이스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여기 5개의 유즈 케이스는 실은 오늘 오후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시기에 소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공공에서 예를 들면 상담사에게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전화를 걸어서 어떤 공공에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거나 챗봇을 하죠. 그럼 상담사는 그것을 시스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가면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문의한 고객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니즈를 조금만 하나 더 살펴보면 실은 이거는 대국민 서비스일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고 문의를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이슈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LLM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좀 발라내시고 그걸 좀 일반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디스크라이브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걸 요구 기능으로 전환을 해보시면 LLM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용이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AL 스코어라고 하면 얼라이먼트 스코어 같은 건데 질문자의 의도에 가장 적합하게 답변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걸로 LLM의 성능을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수가 너무 낮다든가, 리스판스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연령대가 다양하면 쓰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도 의도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한국어도 굉장히 좀 아주 심도 깊게 잘하는 LLM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도 막상 선택지에 여러 개, 몇 개의 LLM이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믿을 만한 파트너 누구하고 일을 할 건지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건 그다음에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아키텍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정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LLM을 뭘 쓸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AI를 쓰시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LLM을 다양하게 쓰시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SDS도 현재 지금 코드 개발용 LLM도 쓰고 제네럴 일반 업무용의 LLM도 쓰고 있고 그 LLM도 여러 가지로 옵션을 주고 있고 또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용으로는 또 소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LLM들을 지금 직원들에게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새로운 LLM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그럼 난 도입하는 책임자면 우리 회사에 어떤 체계를 만들어 줘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AI를 비용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요거는 이제 그것들을 담고 직원들이 쓸 수 있고 유즈케 확장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AI 플랫폼은 처음부터 미리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레코멘데이션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려사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야, 이거 생성형 AI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 회사에 진짜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어? 직원들이 잘 쓰는 건 알겠는데 그거보다 우리 회사에 좀 더 경쟁력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걸로 활용해야 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기업의 경쟁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뭘 떠오르시냐면 그 기업의 제품, 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게 그 회사의 경쟁력이지. 근데 우리 하나만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죠. 저희가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우리 회사가 그런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원동력이나 기반은 뭡니까? 저희들이 일해왔던 저희들의 역사고 저희가 쌓아오는 저희들의 지식 자산이고 저희 선배들이 일하는 방식을 좀 더 고민해가면서 만들었던 시스템의 기능들에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안에 갖고 있는 지식과 데이터와 시스템 기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게 기업에서 어쩌면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AI 도입의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영역을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RA 지금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보셨거나 사용해 보셨거나 아마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LLM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해답을 줄 수가 없는데 기업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 쌓아놓은 리포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해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그가 헬루시네이션도 많이 저감을 시키고 답변도 정확하게 잘해요. 그런데 이것도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저희가 직접 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진짜 많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블로그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레거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SDS는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의 전략을 공식적으로 기능으로 담아서 구현을 현장에서 해서 써가고 있는데 굉장히 뭐 프롬프트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유사어 찾은 것들 리랭킹 해가지고 더 정확한 답변을 찾는다든가 찾아온 정보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통합을 한다든가 다양한 전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략들을 믹스에서도 쓰고 취사 선택해서도 쓰면서 가장 좋은 답변, 원하는 답변을 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레그의 정확도를 올리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본 사람, 계속 하던 사람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SDS는 이런 것들을 기능 단위로 묶어서 모듈러 레그라는 이름으로 패브리스 플랫폼 안에다가 쉽게 꺼내서 스위치를 온오프 하듯이 이렇게 조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그를 하면서 가진 원하는 방식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기업에 원하는 우리는 업이 좀 특별해, 우리는 좀 업종이 달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더 LLM 자체가 우리를 이해하고 있는 지식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파인 튜닝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의 이 세션은 생성형 AI를 도입하시려는 기업에 좀 더 포커싱하기 때문에 일단 도입하시려는 첫 단계에서는 레그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스템을 그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여기 예를 하나 보시면은 예를 들자 이런 거죠. 렌탈 서비스를 아마 이 소비자분이 받고 계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렌탈 서비스 회사한테 야, 우리 렌탈 나 쓰고 있는 이 제품을 나 이사 가는 곳으로 언제쯤 또 옮겨줘야 되는데 가능하겠어라는 문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AI 에이전트가 그 문의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어떤 고객이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럼 상담사에게 이런 문의가 왔을 때는 어떤 매뉴얼로 응대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문의한 내용에 대응해서 시스템을 뒤져서 가능한 스케줄, 그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가능한 이전 설치 스케줄을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결국 상담사는 예전에는 이쪽 시스템 가서 고객 정보 확인해, 매뉴얼 뒤져, 그 다음에 저 필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데 가서 현장에 딜리버리를 할 분의 일정을 체크해. 뭐 다양한 것들을 했어야 되고 당연히 바로 응답을 못 하고 그럼 저희가 이거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할 수 있었던 분들을 그런 부분도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저희 오후의 세션에서도 이 케이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차원 더 나가면 이제 에이전트가 에이전트하고 일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에이전트는 그 시스템 하나에 데디케이티드된 그런 AI였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ERP, SCM, MES, 그 다음에 뭐 이슈 리포트 같은 걸 뒤져가지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대표되는 에이전트한테만 질문을 하면 이 에이전트가 오케스트링 해가지고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보내고 상호작용을 통해가지고 저에게 종합된 질문과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초기 단계 거는 이미 저희가 구현을 해서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 분야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세션에서는 SDS 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레그의 인티그레이션 부분을 레그랑 그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 처음에 AI 나왔으니 우리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사스용으로만 쓰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막상 회사에 저희가 가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기존 시스템 이렇게 연결. 갑자기 비용이 막 늘어나잖아요. 야, 이거 비용이 너무 비싼데? 근데 막상 이번에 설문에서 받은 응답자들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싸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들지 잘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일종의 리스크인 겁니다. 예전같이 IT 시스템을 전통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때는 너무 잘 아셨어요. 경험들도 많고. 그리고 시중에 가격도 정해져 있고. 근데 AI를 딱 도입하려고 보니까 유즈 케이스의 유형별로 비용도 너무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너무 레인지가 넓은 겁니다. 야, 이거 너무 큰 리스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목적이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쌓이고, 그다음에 기술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질수록 그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항목들을 먼저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엑셀 리스트로 좀 만들어 보면은요. 저희가 LLM을 직접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실제 회사 안에서 유즈 케이스까지 구현을 하려고 항목들을 쭉 하면 이게 한 120줄이 훨씬 넘어갑니다. 항목별로. 근데 그것들을 모든 기업에서 다 검토하셔서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어떤 용도로 AI를 사용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유형으로 쓸 거고 그랬을 때는 어떤 항목들이 발생할 거야라는 투명성이나 가시성 정도는 확보하시고 도입을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여기 조금 적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그래서 사스형이나 그냥 서비스크립션 방식으로 쓰시면 이제 구독료가 발생을 하고 또 구독료를 하려다 보니 어떤 고민이냐면 이거 유저당 비용을 좀 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내가 돈 내는 것만큼 아니 우리 회사가 이 비용을 내는 것만큼 다 충분히 쓸까? 이런 고민들 하세요. 그러면 또 어떤 옵션이 있냐면 그러면 사용하는 것만큼만 쓰자. 그럼 우리 API를 해가지고 사용한 토큰량만큼만 돈 내면 되잖아. 그랬더니 또 걱정이 뭐냐면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해?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기업들 SDS도 포함해서 다양한 복합 요금제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유지 케이스 확장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그레이션해서 쓰시려는 순간 LLM은 이제 우리 자체 LLM을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딱 그때가 되면서부터는 비용 항목이 확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럼 GPU 비용은 어떻게 쓸까? GPU를 우리가 사서 쓸까? 클라우드로 애저 서비스로 쓸까? 그러면 플랫폼은 이 LLM을 담고 있는 플랫폼은 어떻게 하지?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까? 아니면 파스형이 있다는데 이걸 좀 적용해 볼까? 할 때 이런 것들이 쭉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기 쉬우신 거는 어떤 게 있냐면 확장을 해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페셔널 서비스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을 여기에 조금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사스형으로 쓰시는 방식인데 이거는 유즈 케이스를 확장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쓰시기엔 괜찮습니다. 근데 일정 수준이 넘는 기업에서는 솔직히 AI를 도입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있는 지식과 시스템을 연결해서 쓰시고 싶은 니즈가 강하시잖아요. 거기서 한계점이 딱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LLM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야. 우리 제품에도 넣어야 되고 우리 서비스에도 꼭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뒤져.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당연히 맨 오른쪽에 있는 선택지를 고려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극과 극의 중간에서 저희가 만나뵀던 400개의 기관과 기업은 이 중간 비트윈에 좀 계시고 특히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는 케이스를 가장 많이 고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쪽으로 레코멘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가능한 한 확장성, 유즈 케이스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걸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파스 같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플랫폼을 도입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유즈 케이스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효과를 보면서 차츰차츰 초기 비용은 이렇게 하지만 점차 확장되는 것만큼 전체적으로는 좀 합리적인 가격, 금액, 비용 안에서 우리 회사의 AI 체계를 성장시켜 나가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계시고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DS도 이 방향으로 기업들이 잘 도입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도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서비스 오퍼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량 부분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상하고 좀 달랐습니다. 가장 많은 우려사항의 답변을 받은 항목이거든요. 우리 회사 안에 우리가 AI를 도입하려면 우리가 그 역량이 있을까?
그거를 도입하는 거를 뭔가 진행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AI를 도입한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안에 있을까? 이거 유지 보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그냥 주면 직원들이 다 잘 활용할까? 뭔가 변화, 혁신, 변화 관리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많은 실질적인 현장의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실 때는 AI 전문가로만이 아니라 더메인 난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결합된 전담 조직을 만드시는 걸 꼭 필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AI COE 조직을 꼭 첫 단계에서 기획을 하시기를 강하게 주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조직은 반드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위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사 레벨에 있으면 좋고, 가능하면 탑 매니지먼트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AI를 도입하면 그 일하는 방식들,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회사 안에서 정책을 다듬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꼭 여기에 같이 협력 체계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AI는 데이터를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 안에 특히 보안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지적 재산권이 걸리는 이슈가 있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민감성이 있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를 우리 회사는 어떻게 쌓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거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법무적인 거나 보안에 관련된 R&R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최소한으로 갖춰주셔서 이게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R&R과 정해지고 협력 체계가 갖춰졌을 때 효과적으로 AI를 추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럼 앞에서 이런 게 했던 것처럼 하면 우리 회사 안에 모든 역량이 다 갖춰져서 우리는 진짜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옛날하고 다른 게 이제 IT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필요한 시스템 한번 구축하고 나면 한동안 연락 끊어도 돼. 그러다가 다시 다음번 차세대 할 때 다시 만납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즈 케이스도 계속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서 확산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 옛날 거 쓰고 있어서 오히려 비싸게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최적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하면 계속 진화 발전시킬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온프레임으로 구축하지 않고 사스형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지혜롭게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회사의 AI 체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전문가, 그다음에 파트너,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가져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 더 고려하셨으면 하는 건 AI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 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아키텍처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GPU를 사용해야 되는 것부터 AI 모델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뭐 LLM 옵스 같은 걸 준비하는 것, 플랫폼, 데이터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도입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한 5가지 항목들을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 다음에 AI 모델은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그 다음에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 SDS는 앞서 키노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맨 하단부에 보이는 GPU 클라우드부터 그다음에 LLM 모델, 그다음에 LLM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AI 플랫폼 패브릭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레디메이드 된 상태에서 일상 사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브리티 계열의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RPA의 AI를 엮어서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시는 쪽으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실 수 있도록 또 브리티 오토메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으시죠. 어쩌면은 기술이나 역량이 뛰어나거나 잘 갖춰져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믿고 도입하고 그다음에 두려움 없이 사용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 SDS는 부단한 노력을, 진짜 진심된 노력을 지난 2년 넘게 해왔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저희가 해왔던 노력들을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오늘 이 리얼 행사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진심으로 노력했던 것, 저의 진정성, AI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후 세션에 다양한 세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SDS를 조금 더 알아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길 희망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좋은데 삼성 SD와 함께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